제가 초등학교를 처음 입학하고 만났던 담임 선생님의 별명이 외만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선생님께서 항상 저희들한테 왜라고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시험을 칠 때 정답만 기재한 답안지에는 0.5점을 주시고 그것이 왜 정답인지 이유를 같이 기술한 답안지에는 1점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언제든 너희들에게 왜 이 일을 하냐, 왜 이걸 해야 하죠, 왜 이걸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에도 늘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류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 한마디로는 도대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서 혜린 씨 안녕하세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그러면 제가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는 아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저를 경계하시면서 눈빛이 좀 흐려지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쭤보죠. 그러면은 풍력 발전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터빈을 바람의 에너지로 돌려서 전기를 얻는 것이 풍력 발전이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터빈을 물 속에 설치를 해서 흐르는 물의 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이 조류 발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웃으시면서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고 이제 저한테 또 되물으십니다. 그럼 혜린 씨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분야는 워낙 생소한 분야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헤쳐나가야 될 장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량도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야근을 해야만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고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보수가 충분치 않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힘들고 당연히 이제 젊은 나이에 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그걸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냐면요.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여행을 좀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태국이라든지 그런 나라를 여행을 하는 중에서 그 전까지는 말로만 들었었던 어떤 기후변화라는 현상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과연 이러한 문제들은 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와서 저는 제 3학년, 4학년의 생활을 거의 대부분 친구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산업 자체를 어떤 촉진시킬 수 있는 녹색은행을 설립하는 모델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한 2년, 3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 자체가 지속 가능하게 전환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면 왜 조류 발전이냐? 지금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조류 발전은 우선 바람에 비해서 밀도가 약 1000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에너지가 유입이 되더라도 터빈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밀물 썰물 다 아시죠? 그 밀물 썰물처럼 조류의 그 주기는 굉장히 일정하기 때문에 터빈을 설치함으로써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이용률이라든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검토를 한다든지 상용화를 하기에 굉장히 좀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3대 조류 부존 국가입니다.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리고 서해안에 물살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조류 발전에 주목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한테 좀 큰 고민이 생겨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무대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은 2012년 11월쯤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2010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전라남도 진도 울돌목 해역에 있는 그
어떤 사이트에서 조류발전 상용화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조류발전 터빈을 바닷물에 설치를 해서 그것이 실제로 상용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프로젝트였었는데요. 당연히 그 바다에서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2년의 대부분을 그 진도 울돌목에서 보냈었고요. 또 바다의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바다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관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좀 이상한 게 관측이 됐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진도 울돌목에 설치된 저희 터빈입니다. 그 약간 반 정도 잠겨 있어서 다 보이시진 않지만 이 밑에 있는 터빈이 바닷물이 흐르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상단에 있는 돔부에서 그것을 전기로 변환을 해서 저희가 에너지로 쓰게 되는데요. 작년 10월쯤 되니까 이게 물이 돔 하단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 사이트의 해저 지형, 수심, 그리고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간조, 만조, 그런 해수면 차이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이 되니까 이렇게 물이 차올랐고 그것은 해수면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너무 놀라서 당장 그 주위에 있는 어촌계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런 거를 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진짜 일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진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2년 전부터 그거를 몸으로 느끼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을 방문을 해서 최근 5년간 국내의 평균 해면 성과표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평균 해면 성과표라는 게 국내에 되게 다양한 지역에 저희 해역의 해수면을 관측을 하는 그런 그 측정 센서들이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표로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인데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보통 한 해의 해수면이 한 0.3cm씩 상승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 10배가 넘더라고요. 그게 상승하는 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 담당자분께 여쭤봐서 이게 진짜냐고 하니까 물론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데이터는 적어도 19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분석을 해야지 단지 5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거는 주위 사람들한테 야, 내가 여기 갔는데 해수면이 5cm 이상 상승했다고 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큰일이네. 야, 그래서 점심 뭐 먹을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여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지금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작년 4월 19일에 KBS 9시 방송에서 뉴스에서 방송되었었던 자료거든요. 지금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이 1.8mm라고 하면은 국내의 제주도가 약 3배가 빠르게 지금 해수면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어떠신가요? 큰일이긴 한데 저녁에 뭐 먹을지 가서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셨을 때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거는 제가 작년 10월에 태풍이 왔을 때 부산 광안리에서 이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물론 이게 그 태풍이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해운대라든지 그런 영화로 인해서 쓰나미에 대한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부산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고민을 했던 것은 어떠한 분명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현상에 대한 결과가 자기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만 관심을 가지지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마치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하루에 적어도 5번 이상은 녹색 성장, 친환경, 그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올바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 나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친환경 제품을 사고 우리 집, 우리 아파트에는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구청 앞에는 풍력발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적인 소비, 친환경적인 전력 사용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시물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이제 뭐 비키니도 입어야 되고 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살을 빼야 되는데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변명을 만들어내죠. 구운 치킨은 괜찮아. 기름이 없으니까, 파닭은 괜찮아. 파가 지방 분해를 해주니까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사실 친환경 소비나 친환경 전력 사용이라는 게 이렇게 똑같이 어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회피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합리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가 저희가 어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더하고 어떤 사용을 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친환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조류 발전 같은 경우도 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 터빈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조선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거기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염이나 파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인식을 전환을 해서 지금의 사용 패턴이나 전력 사용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친환경이라는 이름의 어떤 긍정적인 것들도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던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기온이 굉장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5월인데도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워서 패딩을 입고요. 그리고 미네소타에 있는 친구가 어제 전화가 와서 눈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기상을 관측한 이래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저희가 지금 뭔가 바로 액션을 취해야 하는 모든 이유들이 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뭔가 마케팅의 수단 아니면 내가 좀 더 양심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어떤 변명, 합리화 이렇게밖에는 간주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에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나로부터의 변화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로부터의 변화로 어떤 세상을 더 공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Over the years, freedoms of people have been reduced to a very shallow form of democracy. Going out to vote once in 5 years or 4 years, depending on your electoral process. Not being able to hold those you've voted accountable. 지금 이 영상에서 말을 하는 거는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을 위한 모든 행동들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처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저는 지금 이것의 마무리를 앞서 소개를 드렸던 저희 첫 번째 담임 선생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1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의 별명은 외만수 선생님이셨습니다. 항상 왜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20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을 다시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왜 도대체 우리가 끊임없이 왜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선생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올바로 가야 할 길이 우리가 가고 있다는 그 확신을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